채무 불이행은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6월 1일까지 물건을 넘겨주기로 했다. 그런데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날까지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이 경우 채무 불이행이 문제된다. 채무 불이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늦게 이행하면 이행지체, 아예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이행불능. 이행은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완전 이행이다. 암기하면 채무 불이행은 늦은 불능 불완전이다. 정리하면 계약을 어겼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다. 먼저 늦은 건지 못하게 된 건지 제대로 안 한 건지부터 나누면 된다.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넘겨주기로 했다. 갑이 줄 수 있는데 날짜만 늦었다면 이행지체다. 물건이 불에 타서 더 이상 줄 수 없다면 이행불능이다. 물건은 줬지만 고장난 물건을 줬다면 불완전 이행이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행지체에서는 최고 후 해제가 문제된다. 이행불능에서는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불완전 이행에서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해제가 문제된다. 암기하면 늦으면 지체, 못하면 불능, 잘못하면 불완전. 정리하면 채무 불이행 문제는 무조건 3유형부터 나누고 시작하면 된다. 이행지체는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6월 1일까지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갑에게 돈을 줄 능력이 있는데도 6월 1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 이행지체가 문제된다.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이행기가 지나야 한다. 그리고 이행이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행할 수 없으면 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이 된다. 암기하면 이행지체는 가능한데 늦은 것이다. 정리하면 이행지체의 핵심은 세 가지다. 이행기 도래, 이행가능, 귀책사유. 이행지체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0월 1일에 돈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을이 9월 1일에 왜 아직 돈을 안 주냐고 따졌다.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았다면 갑은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행기란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 시점이 지나야 비로소 늦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예외가 있다. 채무자가 이행기 전이라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이행을 거절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이행기 전 해제가 문제될 수 있다. 암기하면 이행지체는 기한이 지나야 시작된다. 정리하면 늦었다고 하려면 먼저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지부터 봐야 한다.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채권자는 이행 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늦게 넘겼다. 을은 여전히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늦게 받은 것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행 청구는 원래 약속한 것을 달라는 것이다. 손해배상은 늦어진 만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둘은 성격이 다르다. 다만 이행 대신 손해배상을 구하는 전보배상으로 가면 원래 이행 청구와 함께 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암기하면 지연 손해는 이행 청구와 같이 전보배상은 이행 대신. 정리하면 무엇을 청구하는지부터 나눠야 한다. 받으면서 손해도 받는지 아니면 받는 것 대신 손해배상을 구하는지 구별하면 된다. 최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주고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을이 갑에게 일주일 안에 물건을 넘겨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최고다. 민법상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하면 해제가 부적법할 수 있다. 다만 이행거절, 이행불능, 정기행위처럼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암기하면 최고는 마지막 기회다. 정리하면 이행지체 해제는 보통 지체 최고 기간 경과 해제 순서로 쓴다. 계약 해제는 원칙적으로 최고가 필요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넘기기로 했는데 갑이 나는 절대 안 넘긴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 경우 을이 다시 기간을 정해 최고할 필요는 없다. 이미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최고는 의미가 없다. 결혼식 당일 드레스를 빌리는 계약처럼 날짜가 중요한 정기행위에서도 그날이 지나면 최고가 필요 없을 수 있다. 암기하면 거절 불능 정기행위는 최고 생략. 정리하면 최고는 이행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이미 안 하겠거나 못하거나 날짜가 지나 의미가 없으면 최고 없이 해제가 문제된다. 이행 거절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기로 했다. 그런데 갑이 나는 이 계약 절대 이행 안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이행 거절이 문제된다. 이행 거절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다시 최고를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판례도 채무자가 명백히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단순히 불만을 말한 정도로는 부족하다.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암기하면 이행 거절은 최고를 없앤다. 정리하면 포인트는 하나다. 그 말이 단순한 불평인지 진짜 최종 거절인지 구별해야 한다.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명백히 이행을 거절하면 해제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12월 1일에 을에게 물건을 넘기기로 했다. 그런데 11월 1일에 갑이 나는 절대 안 넘긴다고 말했다. 아직 이행기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갑의 태도가 진지하고 종국적인 이행 거절이라면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다. 채무자가 확정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채권자에게 이행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불합리해진다. 암기하면 이행기 전이라도 확정 거절이면 해제 가능. 정리하면 날짜만 보지 말고 태도를 봐야 한다. 진지하고 종국적인 거절이면 이행기 전 해제도 가능하다. 금전 채무 불이행은 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을 갚기로 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았다. 이 경우 금전 채무 불이행이 문제된다. 금전 채무는 특징이 있다.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지 못한다. 돈은 종료물이고 원칙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암기하면 금전 채무는 무과실 항변 불가, 손해증명 불효. 정리하면 돈을 안 갚은 경우에는 돈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금전 채무에서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갑의 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아 갚지 못했다고 하자 갑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을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금전 채무 불이행이 된다. 돈은 특정 물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급수단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조달해서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민법은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해 무과실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 암기하면
정리하면 돈 없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 정리하면 금전 채무는 특별하다. 못 갚은 이유보다 약속한 날에 돈을 지급했는지가 핵심이다. 이행 불능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특정한 그림을 팔기로 했다. 그런데 인도 전에 그 그림이 불에 타 없어졌다. 이제 갑은 그 그림을 넘겨줄 수 없다. 이 경우 이행 불능이 문제된다. 이행 불능은 단순히 어렵다는 뜻이 아니다. 사회 통념상 더 이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 비용이 조금 더 든다거나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 책임으로 생기면 손해배상과 해제가 문제된다. 암기하면 이행 불능은 이제 못하는 것, 정리하면 가능한데 늦은 것은 지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은 불능이다. 이행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눌 수 있다. 원시적 불능은 계약을 맺을 때부터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이미 불에 타 없어진 그림을 을에게 팔기로 한 경우다. 계약 당시부터 목적물이 없었으므로 원시적 불능이 문제된다. 후발적 불능은 계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나중에 불가능해진 경우다. 예를 들어 계약 후 인도 전에 그림이 불에 탄 경우다. 두 경우는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이나 유효성 문제가 함께 문제된다. 후발적 불능은 채무불 이행 책임이 중심이 된다. 암기하면 처음부터 못하면 원시, 나중에 못하면 후발. 정리하면 불능은 언제 불가능해졌는지가 중요하다.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그림을 넘기기로 했다. 그런데 갑의 부주의로 그림을 훼손했다. 이 경우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반대로 천재지변으로 그림이 멸실되었고 갑에게 잘못이 없다면 책임 문제는 달라진다. 귀책 사유란 고의나 과실처럼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을 말한다. 민법은 채무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임을 증명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금전 채무는 예외다. 암기하면 손해배상은 귀책 사유가 출발점, 정리하면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무조건 배상은 아니다. 누구 책임으로 이행이 안 됐는지를 봐야 한다.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해진 경우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특정 물건을 팔기로 했다. 그런데 갑과 을 모두에게 책임 없는 화재로 물건이 멸실되었다. 갑은 물건을 넘길 수 없게 되었다. 이때 갑이 여전히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것이 위험 부담이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취한다. 즉 물건을 넘겨야 할 갑의 채무가 소멸하면 갑은 을에게 대금도 청구하지 못한다. 암기하면 내 채무가 사라지면 상대방 채무도 사라진다. 정리하면 위험 부담은 책임 없는 불능에서 대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불완전 이행은 채무자가 이행은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기계를 납품했다. 그런데 기계가 작동은 하지만 계속 오류가 난다. 이 경우 아예 안 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불완전 이행이 문제된다. 불완전 이행은 이행지체나 이행 불능과 다르다. 핵심은 이행은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이행이 계약의 내용에 맞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다. 이 경우 손해배상, 보수 청구, 해제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암기하면 불완전 이행은 했지만 잘못한 것, 정리하면 안 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이다. 이행의 존재와 하자를 같이 봐야 한다. 하자 있는 이행은 불완전 이행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새 노트북을 팔았다. 그런데 갑이 넘긴 노트북에 처음부터 고장이 있었다. 갑은 물건을 넘기기는 했다. 하지만 계약상 요구되는 정상적인 물건을 넘긴 것은 아니다. 이 경우 하자 있는 이행이 문제된다.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매매에서는 하자 담보책임 규정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불완전 이행이라고만 쓰면 부족할 수 있다. 암기하면 하자 있는 물건 불완전 이행 담보책임 검토. 정리하면 물건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을 함께 떠올려야 한다. 채무불이행은 주된 의무를 어긴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부수 의무를 위반해도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기계를 팔았다. 그런데 갑이 기계 사용법이나 위험한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 결과 을이 손해를 입었다면 부수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계약에서는 물건을 넘기거나 돈을 주는 주된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계약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설명할 의무도 생길 수 있다. 판례도 계약 관계에서 신의 측상 부수 의무를 인정한다. 암기하면 계약 의무는 주의무만이 아니다. 정리하면 계약상 의무 위반 문제에서는 주된 급부 의무뿐만 아니라 설명 의무, 협력 의무도 같이 봐야 한다. 보호 의무는 계약 관계에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자신의 가게에 초대해 계약 상담을 했다. 그런데 갑이 가게 바닥에 위험한 상태를 방치해 을이 넘어져 다쳤다. 이 경우 단순한 물건인도 문제가 아니다. 계약 관계에서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문제된다. 보호 의무는 주된 급부 의무와 다르다. 계약 목적의 실현뿐 아니라 상대방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다. 판례도 신의 측상 보호 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암기하면 계약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해치지 않을 의무도 있다. 정리하면 계약법은 물건과 돈만 보는 게 아니다. 사람과 재산의 안전도 본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제때 넘기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을이 다른 곳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암기하면 불이행 귀책 손해 인과관계. 정리하면 손해배상은 감정으로 쓰는 게 아니다. 요건을 순서대로 쓰는 문제다.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뉜다. 통상손해는 보통 그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다. 예를 들어 갑이 물건을 늦게 넘겨 을이 일반적인 지연손해를 입은 경우다. 반대로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손해다. 예를 들어 을이 그 물건을 특별한 행사에서 사용하려 했는데 갑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다. 민법은 통상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된다고 본다.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된다. 암기하면 통상손해는 보통손해, 특별손해는 알고 있었던 특별사정. 정리하면 손해배상 범위에서는 항상 보통 생기는 손해인가
특별한 사정의 손해인가를 나누면 된다. 과실상계는 손해 발생이나 확대의 채권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늦게 보냈다. 그런데 을도 물건을 받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손해가 더 커졌다. 이 경우 모든 손해를 갑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은 을의 잘못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과실상계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제도다. 채무자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금액이 조정된다. 암기하면 상대방도 잘못했으면 배상액은 줄어든다. 정리하면 손해배상 문제에서는 채무자 잘못만 보지 말고 채권자 잘못도 같이 봐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이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위반하면 1천만 원을 배상한다고 정했다. 이 경우 실제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반면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약정이다.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약정의 내용과 목적을 본다. 암기하면 배상 예정은 손해배우기, 위약벌은 벌주기. 정리하면 위약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먼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별해야 한다. 채무불이행 사례형은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넘기기로 했는데 늦게 넘겼거나 못 넘기게 되었거나 하자 있는 물건을 넘겼다고 하자. 이때 바로 손해배상부터 쓰면 안 된다. 먼저 어떤 채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본다. 그리고 유형을 나눈다. 늦었으면 이행지체, 못하게 됐으면 이행불능, 했지만 잘못했으면 불완전이행. 그 다음 귀책 사유, 손해, 인과관계, 효과를 검토한다. 암기하면 채무 존재, 불이행, 유형, 귀책, 손해, 효과. 정리하면 채무불이행 답안은 순서 싸움이다. 먼저 유형을 잡고 그 다음 손해배상과 해제를 붙이면 된다.